네,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 어떻게 회계 원리였던 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회계가 무엇인가 알아본 단계에서 회계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었던 뭐 차변 대변 금액을 차변 대변 구분하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 차변과 대변에서 구분하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 나름의 개념 체계에서 그러한 회계 처리가 완성이 되었었고 그 숫자 아니면 그 계정 과목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해야 되고 표현 충실해야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땐 뭐 그게 크게 시험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나중에 우리가 지금 사실 약간 이거 번외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경제 체제가 실물 경제 흐름도 있지만 사실 모든 게 지금 디지털화 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도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 강의 그리고 화상 강의 그래서 대박난 회사가 이제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코로나 계기에 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있던 이런 동영상 디지털화로 이제 다 바뀌는 거죠, 지금.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는 자, 아직까지는 사실은 크게 뭐 대두된 게 없으나 디지털화 경제가 지금 디지털화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를 들면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를 표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할 수 없으나 만약에 이런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새로운 거래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보세요. 재고, 이용, 감가, 무형 이런 거 외에 다른 게 하나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런 거래도 어떻게?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틀로 들어와야 되냐는 거지. 그 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이용해야 되고 목적을 가지고 목적 적합한지 유용성이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전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 체계가 있었죠. 그걸 기준으로 회계 기준에서 연구를 해서 회계 기준을 제정을 하게 되는 거였었죠. 그게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각개 종목씩 다 이제 타파하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이제 재고자산, 이용자산 기존의 회계 원리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 기업에서 일어나고는 모든 경영활동을 제가 회계에다가 다 집어넣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건 아니지만 측정 가능하고 금액으로 측정 가능한 것들만 이제 우리 회계 재무제표에 들어오는데 이 들어온 항목이 회계 원리에서는 가장 단순한 게밖에 안 했었지만은 이제 중급 회계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이 한꺼번에 많은 양이 쏟아지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흡수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저도 사실은 아주 뭐 많이 강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안 되지만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는 저도 한 번은 더 보고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모든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 접하는 내용이다 보니 정말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힘들 수 있으니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결국은 이해와 반복이죠. 이해와 반복으로 제가 사실은 커버를 만약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했었으면은 커버할 내용이 그렇게 많이 커버를 못할 수도 있었는데 동영상을 하다 보니 이게 참 이게 강의생들의 어떤 표현을 이해도를 내가 알 수가 없다 보니 그냥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다 보면 진도가 좀 빠를 수가 있는데 빠르더라도 한번 들어본다는 생각이 있고 다시 한번 본인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 어려운 중급 회계도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경제활동을 재무보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전 시간에 우리가 커버했던 개념체계의 근거에서 그 개념체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그 체계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경제적 형상과 유용한 정보. 무슨 말이다? 디지털 경제화 시에서 새로운 경제 현상이 늘어난 거예요. 경제 현상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중국 회계에 커버되지 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가상화폐가 아직 회계 기준이 없어요. 가상화폐가.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이 없고, 제가 지금 학회에 자주 나가지 않아가지고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는지는 아직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그 예를 든다면 가상화폐가 사실 예를 들었겠죠, 그렇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운 어떻게 경제 현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우리 개념 체계에 근거해가지고 재무제표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재무제표에 활용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요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지금. 유용한 정보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어떻게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금액은 어떻게 측정하고 그 가상화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리고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추가적으로 뭐 원가와 효익의 균형을 아니 이런 정보를 할 때 이 정보에 대한 가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사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죠. 원가 효익을 꼭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이 재고자산을 공부하든 유형자산을 공부하든 식별, 분류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지. 금액은 어떻게, 제거할 때는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회계를 보신다면은 이게 어떤 경제활동의 경제적 현상이 이 책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재에서도 이제 이렇게 방향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경제적 아까 그 개념 체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특정한 경제 현상에서 유용한 정보가 있냐? 그리고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하는가? 재무정보는 목적 적합성과 표용치 시설을 충족시켰을 때 유용하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질적 특성의 보충적인 요건으로 비교 가능해야 되고 때에 맞아야 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네가 보든 내가 보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정보 이용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자 가상화폐가 순현금 흐름대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데 유용해야 돼. 그러면 가상화폐가 어떻게? 이런 질적 특성을 충족시켜야 돼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판단되었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렇죠? 일단 정의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인식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세 번째 측정을 가능해내는 거지. 자, 재무제표 요새 자산, 부채, 자본, 자본거래, 포괄, 수익, 수입 비용이 있는데 경제 현상의 재무제표 요소 중 어느 것에 해당하고 해당 재무제표 요소에 정의에 법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제가 이 예를 가상화폐로 들어가서 전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으려나. 제가 연구를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경제 현상에서 나름 재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가상화폐가 있으니까 지금 가상화폐는 사실은 모든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뭐 몇 명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화폐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자산에서 투자자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찾아냈다면 해당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 재무제표 요소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는 거지.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재고 유형 투자냐 아니면 유형 무형 생물이냐 이런 항목으로 지금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분류했죠. 하고 나면 지금 그게 뭐냐 정의에 부합하고 인식 기준을 충족했으면 그러면 도대체 계정 명칭과 금액을 선정해야 돼. 금액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냐면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게 인식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인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인식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계정감을 결정해야 되고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앞에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이제 새로운 경제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개념 체계가 적용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몇 단계 공부했던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회계 기준, 차변 대비 이렇게 나눈 회계 기준이 이러한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부채자본, 정의 재무제표 요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재고자산은 유형자산으로서 분류를 할 것이고 이름은 재고자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금액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지? 금액은 이제 금액이죠, 그렇죠?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금액은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에 자산부채 측정하는 것에서 역사정원가, 실행원가, 현행원가, 순실현 가능가치, 현재가치 이거 우리가 커버를 했었죠, 그렇죠? 측정 부분에서 어느 걸 사용할 것이냐는 거지, 어느 거. 요 측정 부분에서 이 성격에 맞는 측정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공정가치는 여러분도 알 것이고 역사정원가, 현행원가, 현재가치 이미 공부를 다 한 부분이죠, 그렇죠? 요금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금액을 측정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기존의 이게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재무제표에서 없어질 수 있겠죠. 없어진다면, 제거된다면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제거해야 되는가. 개념체계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준서 수준에서 규정된 제거 계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념체계에서는 이 제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회계 기준서에 보면은 회계 기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제거 규정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경제 현상이 있었으면은 그 경제 현상에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들어왔다가 재무제표에 나가는 그 라이프 그 경제 현상의 라이프 사이클을 해야 될까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재무제표 들어오고 나가겠죠. 표시 공시 재무제표 표시하고 공시 다트 우리 그때 들어가 봤죠, 그렇죠? 안 들어가 봤나요? 예, 다트에 공시되는 거. 추가 고려 사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름의 원가가 투입되겠죠, 그렇죠? 근데 투입되는 원가보다 효익이 어떻게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유용한 정보로서 포함시킬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수집될 수 있는 원가, 수입된 정보의 원가가 더 크다면 효익이 있은 듯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원가 효익의 제약은 모든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나 가장 많은 단계 제약은 측정 단계다. 맞아요. 측정 단계가 힘들죠, 그렇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관련된 회계 처리가 이제 회계 원리에서 알고 있던 것보다는 증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이 무엇이냐? 간단히 해볼까요? 재고자산 뭐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창고에 있는 거래요. 창고 왜 있죠? 팔기 위해서 있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내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고, 남의 창고에, 내 물건이 남의 창고에 있겠죠. 왜? 팔아다 놨고, 위탁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내 창고에는 없어요. 태평양 중간에 떠 있어요. 태평양 중간에 떠 있는 이 재고자산. 어떻게 분류할까요? 미착품이라 얘기합니다. 도착하지 않은 거. 이런 식의 지금 같은 재고자산이라 하더라도 재고자산인데 얘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라 해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씩 위탁상품, 적성품, 미착품 이런 식의. 근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재고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의 오류. 우리가 12월 30일 날 실제 재고자산을 실사하러 가거든요, 기업에. 그때는 이제 회계사들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회계사가 뭐 열 몇 명, 스물 몇 명. 제가 뉴욕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죠. 뉴저지에 있는 정말 그 제가 맨하탄에서 택시를 타고 새벽 4시인가요? 기억도 안 납니다. 하여튼 새벽 4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시는 아니었어요.
그쯤에 회계사 20명 이상이 모였어요. 재고시에서 조사한다고요. 그때 그 회사가 총 만난 회사였어요. 들어가기 전에 참 스캔을 다 하고 자기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뭐 신분증 소속 이거 다 제출하고 들어갔죠. 왜 하냐? 실제 12월 31일 날 기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만큼 재고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창고에는 재고자산이 없는데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창고에는 재고자산이 엄청 많은데 재무제표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회계감사에서는 실제성이라고 그러면 실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회계감사 여러분들 우리 이 경영학과 수업에서는 회계감사 수업을 하진 않는데 이제 실제 이제 회계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회계학 전공인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계사들이 어떻게 기업에서 감사를 하는지 감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재고자산을 let's say 적게 기록을 할 수 있죠. 많이 기록할 수 있죠. 자, 원가 회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원가 회계하는 친구, 재고자산을 기말에 많이 기록했어요. 기말에 많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어떤 금액이 적게 기록이 될까요? 재고자산이 여기 있죠? 이 기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매출원가죠, 그렇죠? 무슨 말이다? 재고자산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펜이 안 되고 있네. 또 제가 펜을 하나 장만했는데 매출원가는 울랄라 매출원가는 적게 기록이 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는요. 없어. 손익계산서 여기 매출액이 있죠? 그다음 매출 원가잖아요. 그렇죠? 밑에 매출 원가죠. 그렇죠? 매출 원가가 펜을 제가 이런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테이블을 하나 장만했는데 쓰여졌다 안 쓰여졌다 이러네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지금 안 되네요. 성질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 안 되지? 자, 그랬었을 때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죠. 그 다음 매출 원가잖아요. 그렇죠? 기말 재고자산이 늘었어요. 기말 재고자산이 늘면 당연히 매출원가가 적게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적은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죠. 매출 총이익이 늘죠. 쭉 내려가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재고자산을 있잖아요. 재고자산을 잘못, 즉 과소 계상을 하던 적게 계상했다는 거죠. 과대 계상을 하든 어떤 식의 영향이냐면 이런 식의 흐름이 있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를 공부한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러한 흐름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계라는 것이 한 파트만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도 원가 회계를 이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이해가 되면서 재고자산의 오류가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이런 흐름을 원가 회계 흐름을 이제 제대로 모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는 어느 하나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항목을 다시 얘기하자면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는 회계 원리와 원가 회계, 그 다음에 재무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여러분들 제조팀 따로 있고 총무팀 따로 있고 회계팀 따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다 어울려져 가지고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복할 수 없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회계가 힘들죠. 그렇죠? 네, 가격입니다. 가격. 제가 지금 목차의 설명을 꽤 많이 하는데 여러 번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좀 기억이 좀 남겠죠? 가격.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 얼마짜리를 결정할 거냐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수량은 지금 재고자산에서는 이제 큰 이슈가 뭐냐면 수량과 가격 결정이에요. 기말에 우리가 기말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이 재고자산이 보여지기 위해서 기말에 재고자산이 있다면 이거는 수량과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결정해야지 우린 기말의 재고자산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냐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격은 혹시 기억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수량은요. 수량 결정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수량 결정 방법. 회계원리 시간 했었어요. 수량을 결정한다. 재고자산을 수량을 결정한다. 쉽게 수량을 당연히 손으로 셀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니면 컴퓨터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로 수량을 확인한다. 그럼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전부 다 뭐 컴퓨터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아니면 컴퓨터 기록하지 말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한다.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계속 기록법이 뭐였었죠? 컴퓨터에 계속 기록한다는 거였었죠. 물론 컴퓨터에 있는 수량과 기말 창고에 있는 수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도 이제 했었고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 처음에 우리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교수님 원가가 하나죠. 왜 굳이 이걸 또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재고자산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그 금액 하나인데 왜? 문제는 가격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뭐 기준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목걸이 이런 경우는 그 만드는 가격, 그 취득원가가 그 취득원가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거. 뭐 볼펜을 하든 아니면은 뭐 박스를 하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크레파스를 하든. 네, 이 눈에 지금 지구본도 보이고 하는데 자, 물건을 구입해서 다시 팔 때 이 구입한 가격이 계속 똑같나요? 다르죠? 다르죠? 자, 단가가 똑같으면 단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면 우리 가격 결정할 문제가 있었어요? 없고 단가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가면 바뀔 때마다 일일이 다 추적해가지고 가격을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가격이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이섬출법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거지. 저가법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 기업에서 영업 활동을 해요. 영업 활동에서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가격 결정하겠죠. 수량 결정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에 포함시켰어요.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상품을 팔았어요. 팔고 해가 수익을 이제 창출했죠. 수익 창출한과 동시에 이 재고자산은 이제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죠. 그런데 와 유행 타네요. 이 재고자산이 옷이에요. 옷. 특히 유행을 따르는 옷이에요. 유행 타는 옷이 그때 팔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격에 팔 수 없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럴 경우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경제 현상에 대해서 회계에서는 그래? 야, 그럴 경우에는 장부에는 만원대 있다더라도 야, 실제 이거 지금 팔리는 가격이 얼마야? 5천원이야? 어쩔 수 없지 뭐 5천원으로 바꿔야지. 무슨 말이다? 저가법 방에서는 가격이 낮은 걸로 기록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훼손돼 있거나 유행이 지나가서 자기의 어떤 취득원가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순수익이나 가치인데 두 개를 비롯해서 낮은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장부사에 만원대 있는 거 내가 실제 5천원밖에 못 판다면 5천원만큼 어떻게 당연히 손실로 기록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기타 이제 재고자산 추정, 매출총이법, 재고자산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만 우리가 다. 근데 소매제공법이란 뭐냐면 마트를 가보세요. 품목이 얼마나 다양하고 조그만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재고를 관리하겠냐는 거지. 그렇죠. 그게 마트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재고
자산의 금액을 결정할 거냐는 거지. 지금 재고자산을 추정할 거냐는 거지. 그게 매출 총이익법과 소매, 지금 매출 총이익을 적용해서 또 소매 재고에 의해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일단 재고자산 설명 다 끝났는데, 자, 기억하실 거는 뭐다? 수량 결정. 수량 어떻게 결정한다? 내 눈으로 직접 봐가지고 세린다. 아니면 컴퓨터에서 기록해서 세린다. 그게 계속기록법, 보자는 실질재고조사법. 가격은 재고자산이 기업,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활동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건을 계속 구입해서 이제 팔아야죠. 구입해서 올랄라? 가격이 계속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번 바뀔 때만 해도 내가 그 들어온 가격에 의해서 판매 가격을 적용시켜서 계산했는데 너무 계속 많이 바뀌니까 그 단가 관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 평균법 하겠다. 선입선출법 하겠다. 가격 결정하는 겁니다. 울랄라. 제가 자꾸 울랄라 하죠.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속 컴퓨터로서 들어오고 나오고 계속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해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가는 식으로 지금 계속 가격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가격을 사용했었어요. 선입선출법으로. 아, 그런데 유행지는 엇들이 있네요. 오, 이게 지금 장부에 10,000원인데 10,000원 못 받아요? 무슨 말이다? 가격이 낮은 걸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야. 이걸 회계의 보수주의라고 얘기해요.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뭐냐면 안전한 거잖아요. 이익은 최대한 작게, 손실이 날 만한 건 모두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계의 보수주의예요.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보수주의를 택해요. 당연히 10,000원짜리라고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팔리는 게 5,000원이라면 얼마짜리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5,000원짜리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게 저가법인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하나 둘러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키워드였죠. 뭐다? 판매 목적입니다. 그렇지? 판매 목적입니다. 상품, 제품, 대용품, 원재료, 성품 다 됩니다. 재고자산의 중요성. 물론 구성 비율. 또 안 나오네, 펜이. 에이. 구성 비율. 요거는 그냥 읽으면 되고, 재고자산 회전율. 요것도 유용한 정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회전한다는 거죠. 재고자산이 회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하고 팔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팔려서 팔리는 기간. 요게 팔리는 게 재고자산 팔리는 뭐로 기록되죠? 매출원가죠. 그래서 평균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기록할 때 매출원가를 뭐로 나눠줬다? 평균 재고자산 나눠줬죠. 무슨 말이냐면 들어와가지고 팔리는 기간인 거죠. 얼마만큼 빨리 팔리냐는 거.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슨 말이죠, 지금?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안 팔리나면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제가 잘못했어요.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 매출원가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잘 팔린다는 거죠.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지금 뭐다? 매출원가 금액이 낮다는 만큼 그만큼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진열대에 상품을 올려놨어요. 이 상품들이 계속 팔려야지 새로운 상품을 계속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합니다. 회전율. 또 식당에 여러분들 라면집이든 무슨 라면집이라는 식당을 보세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도 점심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일 때 이 자리가 몇 번 회전하는 거지. 지금 몇 명의 고객이 이 자리를 쓰냐는 거지.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그 자리를 한 팀만 쓴다. 아니 점심시간에 그 자리에 3팀을 쓴다. 어느 쪽이 더 회전율이 높다 얘기하냐? 3팀이겠죠. 그만큼 더 매출을 더 3배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거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을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호경기, 낮으면 불경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이거죠. 판매 목적. 자, 요거는 지금 기업 경영 활동을 그림으로 지금 표시한 거죠. 이건 어디서 많이 보는 지금 틀이죠, 그쵸? 원가 흐름이죠, 그쵸? 투입돼가지고 제조, 완성, 제조원가, 매출. 그래서 매출원가가 기록이 되죠. 매출액, 매출원가. 맞죠? 요거는 제조업에 관련된 거고, 도소매업은 뭐죠? 상품을 구입을 하죠. 그리고 상품을 팔죠. 제조하고 도소매업은 다릅니다, 그쵸? 제조업 이거는 상품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상품 매매업. 제조 관련 계정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조 활동과 관련된 원가의 흐름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제조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회계 용어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원재료 창고죠, 그렇죠? 공장이 뭐에 해당된다는 거 지금 재공품에 해당돼요. 왜 여기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는 원재료지만 완성된 제품은 어디서 창고에 있죠. 이게 해당되는 계정이 뭐다? 제품이 되는 거고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도 부른 겁니다. 상품창고. 제품과 다르게 상품창고는 상품이라고도 합니다. 상품하고 제품하고 다릅니다. 제품은 내가 만들어서 파는 물건이고 상품은 구입해서 파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 우리 설명했었죠, 그렇죠? 기말에 적게 계산한 거, 기말에 많이 계산한 거였어요. 자, 이게 여기가 지금 재고자산이에요. 기말 재고죠, 그렇죠? 기말 재고가 많이 기록이 되었어요. 여기가 매출원가죠, 그렇죠? 매출원가 당연히 적게 계산되겠죠. 자, 단기의 기말 재고가 과대 계산되었어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당연히 과소되겠죠. 그럼 차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기에는 이게 많이 계산된 재고자산이 이제 차기에는 팔리겠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당연히 많이 과대가 되고 단기순이익은 과소가 되겠죠. 단기에는 당연히 단기순이익은 매출원가가 적다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과대가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 외우시면 안 되고 원가 흐름에서 배웠던 그 흐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말 제거하고 단기순이익 늘죠, 그렇죠? 유동비율, 재고자산 늘니까 당연히 유동비율 늘죠? 마찬가지로 운주자보다 늘죠? 과소입니다, 과소. 기말 재고를 과소 계산했대요. 재고자산 매입 채무 과소. 당연히 적게 계산되죠, 그렇죠? 손익계산서에는 단기순이익 영향이 없어요. 운전자본 영향이 없어요. 유동비율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과소 계산됐으니까. 유동비율이 여기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재고자산 줄어드니까. 유동비율이 뭐죠?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재고자산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유동비율도 감소를 하겠죠. 단기순이익 영향은 없나요? 사실 단기순이익도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똑같은 맥락에서 과대계상이 아닌 과소계상의 경우 여기가 과소계상이 됐단 말은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착품인 거예요. 미착품. 미착품이란 건 간단히 얘기해서 어떻게? 태평양에 지금 내 물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태평양에. 미국에서 지금 물건이 넘어오는데 태평양에 내 물건이 있어가지고 내 재고자산이다? 도착해야지 나중에 이제 재고자산이 누구 건지도 얘기를 할 텐데 도착해야지 내 장부에 딱 들어올 텐데 바닥에 등록 떠 있죠. 그 당연히 지금 어떻게 재고자산하고 매입 채무에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재고자산 매입 채무에 기록 안 되다 보니 단기순이익 영향이 당연히 왜? 지금 원래 여기가 적게 계산이 된단 말은 매출원가가 많이 기록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미착품 같은 경우에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됐죠?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매입에 마이너스 기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착품 할 때는 매입하고 기말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즉 매출원가의 변동이 있다 없다. 포함되지 않으니까. 미착품이니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는 거. 언제일 경우만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과대 계산되는 거죠. 과소가 되면은 단기순이익이 과소 계산되는 거죠. 그렇죠? 단기에는. 미착품의 경우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회계사가 되어가지고 실제 연말에 이제 회계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 재고 과소계산, 과대계상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과대계상과 과소계상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했던 T자를 그리세요. 재무제표 해가지고 자 제품일 때 여기가 과대계상됐대. 그럼 줄어들고 그럼 매출 원가 줄어들겠네. 단기순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과소계상됐대.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면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결되겠죠. 단 미착품의 여기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순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 나와 있는 표인데 오류가 없는 경우 오류가 있는 경우 2004년도 600을 기록했어요. 400짜리 600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기순이익 얼마? 400이죠. 기말 재고 과대 계상이죠.
과대계상. 매출원가. 맞나요? 1800, 1000. 원래 오류가 없는 경우는 200, 과대계상이죠. 그 다음 차기에 이 기말 재고 있는 건 물건 팔리겠죠. 팔리기 때문에 여기 매출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매출에 포함되게 되면 차기에는 또 어떻게? 그만큼 매출원가가 늘어났으니까 당기순이익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말 재고가 오류가 났을 경우 자동으로 상쇄가 됩니다. 첫 해 단기에 많이 과대 계상이 되었다면 당기순이익이 차기에는 과소, 결과적으로 600, 600 똑같은 거죠 지금. 근데 이거는 지금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으면 자동 상쇄가 되네 오류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재고자산이 여러분들 몇천억씩 하잖아요. 그렇죠? 몇천억뿐만 아니고 조가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재고자산을 이렇게 부정을 일으키게 되면 재고자산을 이렇게 조작을 하잖아요. 당장 어떻게 이제 당기순이익에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고자산의 이 기말 재고자산 기록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새벽 4시에 도착이 새벽 4시지 실제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2시였겠죠. 그쵸? 준비해가지고 늦어지 그 시골이었기 때문에 도착한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좀 일단 좀 약간 붙이고 택시 타고 갔던 거였어요. 그만큼 기말 시사가 중요함을 여기서 시사를 하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 가격 결정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격. 어떤 식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이냐. 가격. 당연히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원가였죠. 그렇죠? 근데 이 취득원가가 다르다. 매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번. 그래서 어떤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4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수량은 어떻게? 수량은 당연히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들의 수량이죠. 그렇죠? 포함될 항목들. 여러분들이 기말에 여기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여기 재고자산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고자산에 기록된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량 곱하기 가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실사를 해서 어떻게? 실사를 해서 수량을 확인하는 거고요. 실사를 해서 가격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격 송장 보고 확인하겠죠. 실제 기업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물건을 구입한 송장 인보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인보이스를 랜덤리 무차별하게 이제 선택을 해서 실제 이 내가 뽑은 샘플에 있는 가격과 시스템상에서 가격이 제대로 잘 기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제대로 잘 그리고 이 인보이스에 나와 있는 가격이 회계 기준에 의해서 기록된 가격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왜? 지금 이 회계감사는 뭐냐면 회계감사는 여기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우리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회계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도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 가서 확인하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나 계약서를 보고 가격이 일단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격이 회계 기준에 맞게끔 기록되어 있는지 그 2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들은 그냥 숫자 하나지만 사실은 뭐다? 이런 정보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수량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나중에 12월 30일 최종 수량이 나오겠죠. 그렇죠? 수량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다? 하나는 컴퓨터에서 나오고 하나는 창고 실제 내가 확인하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게 제가 뭘 했었죠? 계속기록법이라 했었죠? 계속기록법. 실제 간 건 실질재고조사법. 두 번째 지금 이게 수량 결정 방법이고 취득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0원, 12원, 11원, 10원 이런 식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어떤 흐름을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흐름이란 원가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가가 물건을 매입했었을 때 매입한 순서대로 팔려가는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개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흐름에 대한 과정을 가지고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결국 재고자산 금액은 재고자산 수량과 가격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수량 결정 방법은 2가지 있었죠. 계속해서 실질조사법.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가격은 취득원가입니다. 근데 취득원가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